이제 세 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09페이지예요. 209페이지 양으로 5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다 나와 있죠?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일로 해서는 말씀 안 드린 부분이에요. 잘 듣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자, 부동산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한다는 이야기에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좌표 평상에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자, Y축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되겠고, 다음 X축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표준변차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에서 나타내보자는 이야기예요. 어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이 크기고요. 이 크기고, 다음 표준변차는 이 크기입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과 표준변차 크기 연결해서 이 점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이 크기인데 위험은 어때? 이 크기다. 그럼 기대 수익률과 위험 연결했을 때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점을 찍어보면 수많은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역별 유형별로 아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어때? 수많은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만 찍겠습니다. 이 중에 어때? 하나를 선택하자.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연습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연습하시냐? 이제 4월 28일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이날 조금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 보실 때예요. 보시면 어떤지 컴퓨터 사인펜 이를 가지고 답안에 어때? 색칠 거 아니에요. 색칠인데 답안에서 이제 여기가 보기 1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어요. 그럼 여기에 컴퓨터 사인펜 이걸로 어땠냐 이렇게 색칠한다는 이야기예요. 색칠한데 대체로 컴퓨터 사인펜 이 자체가 끝이 어때? 뾰족하잖아요. 그럼 뾰족하기 때문에 아차면 또 삐져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실제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영 테이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영 테이프를 어때? 살짝 지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기계가 인식을 못하면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생기면 답안지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그럼 어때? 이와 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때? 컴퓨터 사인펜 끝이 뾰족해야 됩니까? 뭉퉁해야 됩니까? 뭉퉁해야 되겠죠? 뭉퉁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 따다다다. 이거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하면. 그죠? 그 끝이 어때? 뭉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이런 수는 안 된다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조금 돈 좀 쓰세요. 돈 좀 쓰시면, 요즘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인펜 나왔어. 정말 좋은 사인펜. 사인펜인데 아마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대체로 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고등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어떤지, 수능 대비해서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때 답안지에 체크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건데 요즘은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자, 여기가 보기 1번이에요. 그럼 보기 1번 이 동그라미 딱 있으면 어때? 사인펜이 워낙 좋습니다. 그것이 뭉퉁해 아예 뭉퉁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때 딱 대기만 하면 이거 때 색칠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때? 삐져나갈 염려 없는 거. 그렇죠? 문방구에 가면 이런 사인펜 있어요. 이런 사인펜 500원에 500원.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만 준비를 딱 해 놓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모의고사 보실 때도 훨씬 더 시간 줄이고 또 유리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정도는 좀 투자할 여유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인펜도 이렇게 딱 두 개 정도 준비해 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 줄이면서 또 시험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딱 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언니가 가지고 계시네요. 맞죠?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인펜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점 딱 찍으면 딱 들어갑니다. 이게 이런 거 준비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험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이야기 준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수많은
수많은 포트폴리오의 기대순위와 위험을 구해서 좌표선에 나타내봤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기 보세요. 기대순위와의 위험과의 관계니까 뭘 고려할 것인가? 바로 지배의 원리, 이걸 고려하자는 이야기예요. 지배 원리, 이걸 고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찾자라는 이야기예요.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자. 이걸 흔히 우리가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이래 표현돼. 지배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기대승률이 이 크기로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기대승률이 이 크기로 같은데 어떤데? 이 선상에 위험이 다른 여러 포트폴리오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중에 이제 지배율을 충족시키는 뭡니까? 기대수준이 동일하면 위험에 대해 가장 적은 이 포트폴리오가 지배를 충족시키겠지요. 그리고 이 선상에 있는 나머지 이 포트폴리오는 모두가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모두가 지배당한다. 더 이상 선택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무슨 이제 이 크기로 기대수준이 동일합니다. 이 크기로 이렇게 기대수준이 동일해요. 그렇지만 이 선상에 위험이 다른 여러 포트폴리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위험이 가장 적은 이 포트폴리오 지배를 충족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선상에는 나머지 포트폴리오 모두가 지배에 당한다. 더 이상 선택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또 무슨 이제 이 크기로 위험이 동일합니다. 즉, 이 크기로 위험이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기대승률이 다른 여러 포트폴리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동일한 위험에서는 기대승률이 가장 높은 이 포트폴리오 지배율을 충족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모두가 지배당한다. 더 이상 선택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한 기대승률에서는 위험이 가장 적은 포트폴리오, 동일한 위험에서는 기대승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가 지배율을 충족한다 할 수 있겠죠. 지배율을 충족한 포트폴리오를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찾아서 이 포트폴리오를 선으로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걸 다 버려버리시는 모양이네요. 자, 이걸 선으로 나타내서 일부러 조각 분필을 가지고 다니는데 칠판 정리하면서 하여튼 버리시는 모양이에요. 좋습니다. 이처럼 자, 지배를 충족하는 포트폴리오, 이걸 찾아서 선으로 연결해 보자. 그럼 이것은 선으로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이 선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지배를 충족한 포트폴리오, 즉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 선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는 다른 말로 효율적 전선이다 또는 효율적 투자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용어 정리부터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효율적 프론티어다. 자,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지배 원리를 충족신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동일한 기대수익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적은 포트폴리오, 다음 동일한 위험에서는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이걸 찾아서 선으로 연결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를 그렸어요. 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효율적 프론티어는 우상향하는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에서 무엇 때문인 것인가? 자, 보세요. 동일한 이 크기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이 포트폴리오에 가장 높은 수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동일한 이 크기 위험을 부담하면서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인 이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보다 더 높은 이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뭡니까? 그만큼 위험을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다? 비례관계, 상쇄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자,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한다. 이건 뭐 때문입니까? 동일한 위험 하에서는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높은 수익을 여기서 그만큼 위험을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 여기에 의해서 효율적 프론티어 아래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은 어떻습니까? 이 포트폴리오 모두가 어때? 지배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선택 대상이 될 수 없죠? 지배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남는 건 뭡니까?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남아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이처럼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여기가 이제 A 포트폴리오고 여기가 B 포트폴리오, 여기는 C 포트폴리오, 여기는 어때? D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자, 효율적 프론티어, 여기에 의해서 효율적 프론티어 아래에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한테 지배당했어요. 지배당하고, 이제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A, B, C, D 포트폴리오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A, B, C, D, 이 중에서 지배 원리가 있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 자, 여기 보세요. A와 B를 비교하자는 이야기요. A와 B를 비교하니까 B가 A보다 기대에서는 더 높죠? 위험도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몇 번입니까? 4번. 이 케이스가 되겠지요. 따라서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이 포트폴리오들은 서로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모두가 어때? 지배를 충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지배 원리를 충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선으로 연결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효율적 프론티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4번 이 케이스가 있죠. 4번 이 케이스에서 A와 B는 서로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두가 지배를 충족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A와 B의 기대수율과 위험과 관계를 고려해서 좌표 변화선에 나타내고 이걸 어때? 연결한 선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효율적 프론티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배 원리 입각에서는 결국은 지배 원리 입각에서는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는 A, B, C, D 이 중에 어때?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때?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에서는 이제 투자자의 무차별 효용 곡선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투자자의 무차별 효용 곡선이다. 이걸 줄여가지고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결합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여기 보세요. 무차별 효용 곡선이다. 이때 무차별입니다. 무차별은 뭡니까?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똑같다라니 똑같다. 뭐 있어? 효용 만족도에 있어서. 그래서 어때? 효용 만족도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만족도와 똑같은 점들을 어때? 찾아서 선으로 연결하는 게 바로 뭡니까? 무차별 효용 곡선이다. 줄여서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있죠.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사실 지배 원리 이 자체 때 위험 회피형 투자를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 위험 회피형 투자의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려보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는데 안 되면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건데 이제 이 생각합시다. 내가 딱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제 걔가 딱 개설하고 첫날 주식 샀습니다. 샀는데 일일째 딱 샀는데 어떻습니까? 100만 원 손해 봤어요. 이제 100만 원 손해 봤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좋습니까? 왜 대답 안 해요? 안 좋다니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물론 사람 따라서 기분이 안 좋은 정도는 다를 수도 있겠지요. 이만큼 안 좋았어요. 하루가 딱 지났습니다. 그런 내일은 좀 낫겠지. 희망이 있었어요. 하루 딱 지니까 또 100만 원 손해보네요. 100만 원 손해봤습니다. 어때? 똑같은 크기의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달째로 첫날 기분 안 좋은 정도와 두 번째 날 기분 안 좋은 정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둘째 날 어때? 첫째 날 기분이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분이 더 안 좋다. 이만큼 더 안 좋았어요. 3일째 이날도 또 똑같이 100만 원 손해봤어요. 그럼 이때는 기분이 어때요? 더럽죠, 이제. 더 안 좋거나 더 안 좋거나. 이렇게 기분이 어때? 더 안 좋다냐, 안 좋다.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 사람을,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들을 평상시 마음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만큼 보상해주면 평상시로 돌아오겠지요. 두 번째는 이만큼 보상해서
평상시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겠지요. 그럼 평상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때? 네, 이만큼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세 번째 날은 또 평상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데? 이만큼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보세요. 첫 번째 날이고, 두 번째 날이고, 세 번째 날이고, 어때? 결국은 이 크기로 보상을 해주면 모두가 어때? 평상시 마음으로 어때? 돌아왔다. 모두 평상시 마음 들었으니까, 어때? 결국은 만족도는 똑같다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Y축은 기대 수익률입니다. X축은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표현해 갑시다. 자, 이처럼 위험을 한 단위 부담합니다. 위험을 한 단위 부담했을 때, 자, 첫날 100만 원 손해 봤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평상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다음날 또 100만 원 샀어요. 위험이 어때? 이 크기로 한 단위 더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위험이 한 단위 더 증가했어요. 더 증가하니까 이제는 이 크기만 보상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더 많은 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더 많은 걸 보상을 해줘야 어때? 평상시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의 만족도와 이때의 만족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겠죠. 똑같이 평상시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이때의 만족도와 이때의 만족도는 같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만족도, 효용이 있어서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네, 이런 점들을 연결해서 선으로 어떤지 이렇게 나타낸 게 바로 뭡니까? 우리들의 무차별 효용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회피형 우리들의 무차별 효용 곡선 어떤 것입니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우상향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록 오목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무조건 볼자 쓰자 그랬죠? 볼자 써서, 자, 볼자 이렇게 써서 그림이 여기에 해당되거나 여기에 해당되면 어때? 볼록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이 모습이니까 우선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겠죠? 뭡니까? 원점에서 볼록하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상향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험-회피형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의 모습은 뭡니까? 원점에서 볼록하고 우상향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 아무 생각 못 듣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 안 되면 외우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소리들의 무차별 곡선을 그려봤습니다. 다만 같은 위험-회피형일자도 무차별 선때 기울기가 어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 보세요. 이제 똑같은 100만 원 손해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날 이만큼 기분이 나쁜데 어떤 사람은 어때? 이렇게 어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상 형태가 달라지겠지요. 이처럼 같은 위험회피형 투자자도 무차별선의 기울기가 어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같은 이제 무차별선의 예, 자, 기울기 그래서 여기에 결합을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결합을 시켜보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합시다.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근이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근이라는 투자자의 무차별선 이 모습입니다. 반면 술이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술이다. 술의 무차별선은 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근이나 술이나 다 마찬가지로 무차별선 어떤 모습입니까? 원점에서 볼록한 우상향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같은 위험-회피형이에요. 회피형. 그렇지만 투자마다 무차별선의 기울기가 어때? 다르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근입니다. 이 근이란 투자자는 집에 원래가 나면 A, B, C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선택을 입각해서 효율적 프론트에 본인의 무차별성을 결합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결합시켜서 이처럼 효율적 프론트와 본인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있지요. 접하는 점. 여기가 최고의 만족을 주는 점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근이는 자, 집에 원래 가면 A, B 중에 하나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선택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본인의 무차별성과 결합시켜서 최고의 만족을 주는 투자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게 뭡니까? A가 되겠지요. 이게 바로 근이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술이라는 투자자가 있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배 원리학 가에서는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선택을 입각해서 효율적 프론티어와 본인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접점, 여기가 최고의 만족을 준 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술이라는 이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뭘 선택합니까? C를 선택한다 할 수 있겠지요.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술이라는 투자자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에서는 결국은 이점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성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결합시켜서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여기 있을 때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 이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배 원리까지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포트폴리오 선택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몇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와 본인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살짝 말 바꿉니다. 교차하는 점.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교차하는 점은 이점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교차한 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교차한 점이 최적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교차한 점입니까? 접하는 점입니까? 접하는 점.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의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증가시켜서 무차별 곡선을 좌상향 이동시킵니다. 좌상향 이동시켜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 이동시켜서 여기가 접한 점이 되겠죠? 여기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결정이 된다.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 자신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여기서 이제 근이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뭡니까? A가 되겠지요. 다음 수리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뭐가 됩니까? C. 따라서 어느 한 투자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줘도 다른 투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투자자마다 무차별성의 기울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이거 생각합시다. 여기 근이라는 투자자 있고 술이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공격적 투자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같은 유형 회평이에요. 그럼 유형 회평인데 성향이 떠서 공격적 투자자, 보수 투자 구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잘 보세요. 근이라는 투자자와 술이라는 투자자 둘 중에 누가 더 공격적 투자자일까요? 누굽니까? 크게 불러보세요. 일단은 언제 저 부릅니까? 술이. 그죠? 술이 더 많은 위험에서 높은 수준으로 고자겠죠. 그래서 이 내용 보니까 술이가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자가 되겠고, 그럼 근이는 상대적으로 뭡니까? 보수적 투자자다라는 겁니다. 보수적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노트에서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급해집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지지요. 공격적 투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좀 완만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완만해진다. 그리고 보수적 투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급해진다. 우리 시험은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완만해진다. 다음 보수적 투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우리가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과정도 다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교재 봅시다. 자, 209페이지예요. 양으로 3번, 양으로 5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기억번의 세 번째 중간점 보세요. 중간점 보시면 평균 무산 지배 원료에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평균부산 지배 원리에서 선택된 게 뭡니까? 지배 원리를 충족시킨다 할 수 있겠죠?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우리가 말했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표현해드렸죠. 니은번 봅시다. 니은번. 자,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란다. 그죠? 그건 뭡니까? 자,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이걸 찾아서 선으로 연계하는 게 뭐가 된 겁니까?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 위험과 수익은 상수의 관계이므로 효율적 전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한다. 그래서 제가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죠. 그렇죠? 동일한 위험에서는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높은 수익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남이 2번의 기업본 봅시다.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가져주는 포트폴리오 연결하는 설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무차별 효용 곡선 줄여서 어때?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음 무차별선은 일반적으로 볼로 가다 원점에서 볼로 가고 어떤 모습이에요? 우상향하는 모습이라고 했죠. 예, 자, 니은번 봅시다. 니은번 이제 자 중간쯤 보세요. 첫 번째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그 아래줄 우상향하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어떤 점? 접하는 점, 교차점이 아니라 그랬죠? 접하는 점에서 어떻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디귿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은 각 개인의 위험 회피 정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결국 위험 회피상에서 무차별성의 기울기가 어때? 달라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아래줄 중간점 봅시다. 자신의 무차별성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되겠지요. 선택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지문이 있어요. 그 다음 지문은 이야기선 여러분들이 자, 교재 209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209페이지. 여기서 하단에 박스에 그림 들어있죠? 그림 들어있는데, 자, 이제 A 투자자와 B 투자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A 투자자는 여기 어때? 수리가 되어 있고, B 투자자는 누굽니까? 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교재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단에 디귿번 세 번째 중간점 보세요. 투자자 A는 바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수리가 되겠죠? A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획득하는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이며, 투자자 B는 수익은 낮더라도 낮은 위험보다는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그래서 같은 위험 회피형이지만 어때? 이 그림에서 수리는 어때?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자고 근위는 뭡니까? 보수적 투자자다. 이런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의도 여기서는 이해하시고요. 다음 양으로 6번 부동산 포트폴리오다. 이분 읽어보셔도 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포트폴리오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크게 두 가지 다룬다. 하나는 포트폴리오 위험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 드렸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 15번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1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위험과 수행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세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장점이 있다 그랬죠? 1번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 2번 봅시다.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아니지요.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해도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지 지역별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 뭐가 됩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앞쯤을 비체계적 위험이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죠?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3번 봅시다. 자, 위험조정 할인율은 장래 기준 수익을 현대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래 기준 수익을 현대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이 크면서 어때?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 말씀드렸죠? 이때 할인율은 뭡니까? 위험조정 할인율, 즉 요구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세요. 투자자 요구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떠나 상승한다 하는데 사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인데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크면 클수록 어때? 그만큼 투자는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투자자의 요구수는 어때? 상승한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요구수준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맞네요. 자, 보기 5번 봅시다. 자,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낸 투자대를 연결한 선이다. 그죠? 그럼 자,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투자를 쳐서 선으로 연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지배율을 충전 보트를 쳐서 연결한 선이 되겠죠? 자, 효율적 프론티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집은 효율적 프론티어 나와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는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화폐 시장가치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재 조금 거슬러 가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봅시다. 네, 187페이지 여기 보시면 화폐 시장가치 관련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취득이지요. 취득. 자, 다음 운용. 대표님가 임대업이다 할 수 있겠죠. 운용. 그리고 어때? 처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각 단계마다 현금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래서 취득 시에는 내 호점이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가겠지요. 그래서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현금 유출의 크기는 총 투자액입니까? 지분 투자액입니까? 지분 투자액. 내 혼자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금 유출의 크기는 지분 투자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용과 처분의 과정은 어때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 운용의 과정에서는 매년을 단위로 산정하는 거지요. 매년에 세후 현금 흐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또 우리 배우겠지만 현금은 현금 수익 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최근 우리가 현금이라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 했어요. 그럼 임대니까 가장 주된 소원이 뭡니까? 임대료요. 그럼 임대료에서 뗄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게 바로 뭡니까? 세후 현금입니다. 이는 매년을 단위로 해서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의 과정에서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지는데 현금 유입의 크기는 뭡니까? 매년의 세후 현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의 과정에서도 당연히 어때? 현금 유입이 이루어지겠지요. 현금 유입인데 이는 투자기간 말이 되겠습니다. 말에 결국 현금 유입의 크기는 뭘 것인가? 내가 투자했던 지분이 있죠. 이 지분이 얼마가 돼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이 크기예요. 결국 떼건 다 떼고 세금 내고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걸 해서 우리 흔히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세금 내고 나서 내 투자했던 지분이 다시 얼마서 나에게 돌아오느냐 이 문제예요. 세후 진복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뭡니까? 지분 투자액이 되겠지요. 다음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현금 유입의 크기는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흐름과 처분의 과정을 통한 투자인 말에 어때? 세후 진복계획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합시다. 취득 이 시점을 현재 시점이라고 가져간다면 이제 운용 처분에서 현금 유입이 발생은 뭐가 됩니까? 미래 시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비교해서 투자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그렇지만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더라. 우리가 정확한 타당성 분석에서는 시점을 어때? 맞춰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점 이해하시고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의 10,000원과 1년 후의 10,000원은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뭐 때문입니까? 화폐의 시간 가청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은 우리 현재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하겠는데 아주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내 현재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만원을 가지는데 이 만원을 1년 동안 자, 연 이자율 10%에서 적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적립은 1년에 얼마가 될 것인가 생각합시다. 1년에 얼마가 될까요? 11,000원이 되겠죠? 1년에는 11,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원금 10,000원이 있지요. 여기 어때? 이자 1,000원이 붙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건이면 오늘의 10,000원은 1년에 얼마입니까? 11,000원과 가치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10,000원은 우리 흔히 오늘의 10,000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래서 우리가 어때? 현재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현재치를 줄여서 어때? 우리가 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현가라는 표현 아주 많이 쓸 겁니다. 현가는 뭡니까? 현재 가치. 여기 줄임말이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현재 가치는 어때? present value 이렇게 표현하겠지요. 다음 11,000원입니다. 11,000원 언제 갑니까? 1년 후죠. 따라서 이걸 가서 우리가 미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 가치. 미래 가치는 줄여서 뭐라 표현합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미가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고 영어로 future value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보세요. 이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이 비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율.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신가? 이자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자율에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비율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자율. 그럼 자, 이사람이니까 10,000원과 11,000원을 같도록 만들어주는 비율이 있죠? 얼마입니까? 10%. 이걸 해서 뭘 한다? 이자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호로 R로서 많이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자, 이 10,000원을 11,000원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11,000원을 10,000원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뭡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먼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니까 10,000원을 얼마로 바꾸는 겁니까? 11,000원으로 바꾸는 거지요. 10,000원이 11,000원이니까 금액이 어때?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현재를 미래로 바꿔준 걸 우리가 말하니까 금액이 커져서 할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할증한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있겠죠?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뭡니까?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어때? 이자가 많이 붙겠죠? 따라서 수익률이 높을수록 미래 가치는 어때? 커진다. 미래 가치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어때? 11,000원을 10,000원으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금액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뭐 때문입니까? 이자를 빼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금액이 작아진다. 그래서 금액이 작아져서 미래 가치를 현재로 바꿔준 걸 우리가 뭡니까?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할인한다. 인류에서 적용된 이자율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할인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인율이다. 오늘 또 여러 차례 나왔던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할인한다. 이 표현은 결국 뭡니까? 미래를 현재로 바꿔준다. 이런 의미였고 이때 적용된 이자율이 뭡니까? 할인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이자를 더 많이 빼줘야 되겠지요. 빼주니까 현재 가치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 사례 보니까, 수익률도 몇 프로입니까? 10%죠? 10%. 할인율도 몇 프로입니까? 10%예요. 10%다. 그래서 결국은 이자율은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를 미래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 뭐라 합니까? 수익률. 다음, 미래를 현재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 뭐라 합니까? 할인율.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수익률, 할인율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이자율, 할인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아예 이자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우리 이 사례는 투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이지요. 1년 아주 단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기간 항상 1년 수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3년, 6개월일 수도 있는 거고, 5년 이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과정에서는 주로 연 단위를 많이 활용합니다. 투자기간이 연 단위일 때는 기호로 때 N으로 나타나죠. N. 그래서 N이 5라는 이야기는 투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 다음 N이 10이라는 이야기는 투자기간 몇 년입니까? 10년. 그럼 N이 18이라는 이야기는 투자기간 몇 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 일반시키면 이자율 적용하더라도 달리 방식이 있고
복리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화폐 가치는 뭘 적용할 것인가? 복리 방식이에요. 화폐 가치는 복리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복리가 뭡니까? 한 번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돼서 또 어때? 이자를 발생해서 이자가 꼬리를 문다. 이게 복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화폐 가치는 뭘 적용합니까? 복리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시불이라는 게 있고 연금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자, 보세요. 이제 일시불이라는 게 있고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 이때 말 그대로 보세요. 일시불이라는 것은 투자 기간 동안에 일시에 지불하거나 또는 일시에 받는 경우, 이때 금액을 우리가 또 일시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은 투자 기간 동안 매 기마다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거나 또는 어때? 받는 경우, 이때 금액을 우리가 연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은 뭡니까? 투자 동안 딱 한 방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금에서는 투자 동안 매 기마다 똑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내 투자 기간은 내 투자 3년입니다. 1년, 2년, 3년이에요. 자, 내 투자 기간은 1년, 2년, 3년이다라는 이야기. 3년에 투자 초에 내가 어때? 1,000만 원 딱 적립 한번 했습니다. 더 이상 적립방은 없습니다. 그럼 이때 1,000만 원은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일시불. 다음, 투자 동안 매년마다 내가 1,000만 원을 적립을 한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때 1,000만 원 뭐가 됩니까? 연금. 같은 1,000만 원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1,000만 원 일시불이고 이때 1,000만 원 뭡니까? 연금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례에서 이때 10,000원이나 이때 11,000원은 일시불일까요? 연금일까요? 일시불이죠. 예, 두 번에 넣어서 연금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투자 기간은 지금 어떻습니까? 1년이잖아요. 1년인데 투자 초에 어때? 투자 초에 10,000원. 지금 내가 적립한 건 딱 한 번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00원 뭐가 됩니까? 일시불. 그렇죠? 다음, 투자 말에 11,000원 내가 딱 한 번 받잖아요. 한 번 받기 때문에 이것도 뭡니까? 일시불. 그래서 일시불이라는 것은 이처럼 투자 기간 동안에 일시에 지불하거나 또는 일시에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금액을 뭘 한다? 일시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사례는 뭡니까? 일시불에 대해서 미래가치 그리고 어때? 현재가치를 구하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제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일시불과 연금에서 뭘 구하는 겁니까? 미래가치 그리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여러분 순서는 이래 잡죠. 일시불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시불과 연금에서 뭘 구한다? 미래 가치 그리고 현재 가치를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폐 가치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는 절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더 쉽게 해서는 먼저 뭘 구할 것인가 이것만 빨리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문을 통해서 이것만 빨리 찾는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치를 구할 것인가 현재가치를 구할 것인가 찾아서 연결시키면 기본 4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4가지 뭡니까?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다. 그렇지. 다음 연금의 어때? 미래가치. 그리고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다. 그래서 기본이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2가지 더 포함해서 적립액과 원리금 상환액이다. 2가지 더 포함해서 화폐적으로 해서 총 몇 가지를 배우는 겁니까? 6가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찾자 했어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찾자 했죠. 그리고 미래가치를 구할 것인가 현재가치를 찾아서 연금을 시키면 4가지가 나온다. 여기에 적립액과 상환액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 이 사례는 뭡니까? 바로 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이고 일시불의 어때? 현재가치를 구하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산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산식 표현인데, 자, 보세요. 이제 11,000원은요. 자, 11,000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10,000원 원금이지요. 여기에 이자 얼마입니까? 1,000원. 예, 1,000원 포함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11,000원 뭘 얘기합니까? 미래가치, 퓨처 밸류가 되겠지요. 11,000원 퓨처 밸류다라는 겁니다. 다음 10,000원 뭡니까? 현재 가치,
프리젠트 밸류가 되겠죠. 자, 플러스 1,000원은 어떻게 산냐겠습니까? 만원에 예, 자, 10% 고해준값이죠? 2,000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원은 프린트 밸류 곱하기 10%는 이자율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공통적인 부분이 들어있죠? 이걸 앞으로 빼자는 이야기예요. 사실 프린트 밸류 이 값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프린트 밸류 곱하기 1이잖아요. 1.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 자, 이걸 앞으로 빼면 프린트 밸류 그리고 곱하기 있죠? 곱하기 다음은 1 플러스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투자 기한이 1년일 경우죠.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 기한이 5년, 10년이다. 어때? 복리 방식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럼 복리 방식을 적으니까 이자가 또 이자를 발생시켜서 기간을 고려했을 때 승을 해준다. 그래서 퓨처 밸류는 프린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 뭘 구하는 식입니까?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 구하는 산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유도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일시불의 때 현재가치 구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구하신가? 자, 현재가치는 자, 1 플러스 R에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퓨처 밸류 나누기 자,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2번 산식이 되어 있고, 자, 2번 산식을 살짝 바꿨습니다. 바꿨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프린트 밸류는 퓨처 밸류 곱하기 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3번 산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 1번 이 산식은 뭘 구하는 겁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이거 구하는 거죠. 다음 2번 3번 이 두 가지는 다 뭘 구하는 겁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한 산식이다. 그래서 화폐적 편에서는 3번 산식이 활용이 많이 되고요. 실제 우리가 계산문제 푼다면 2번 산식이 더 활용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일시불의 미래가치다. 지금 일시불의 현재가치 구하는 산식을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유도하는 과정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럼 보는 걸로 만족하시고, 자, 일시불의 미래 구하는 산식, 일시불의 현재 산식 반드시 어때 암기하시고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산수 우리 모두 몇 가지 한다 해서 6가지 했죠. 4가지는 깨끗이 포기할 거예요. 수학이니까 깨끗이 포기하고 이 2가지만 해도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안 되면 연습장에 때 이제 30번 적으셔야 돼요. 물론 제가 일일이 가셔서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란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외우지 못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어떻게? 연습장에 30번 적어보자는 이야기. 그래서 1번 이 식을 30번 적는 겁니다. 적고 1통했을 때 2번, 3번 유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30번씩 적어보자. 그게 안 되면 손바닥에 적으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저기서 기회 될 때마다 보시면서 때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리고 때 이걸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학교는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온다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8문제 나오면 8문제. 물론 지난 25회 시험이나 28회 시험 같은 경우 11문제 나왔어요. 이번에도 여름 보시 시험에도 계산 문제 적게 나오면 8문제, 많게 때 12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자, 쭉 우리가 이 중에서 계산 풀기 위해서 할 때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이 공식을 나눌 때 외우지 않겠다, 의외지 않겠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최소 8문제 나온다 했을 때 이 중에 5개는 포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식을 못 외우면, 응용할 수 없으면 5문제 때 그냥 포기하는 거. 이럴 수는 없다. 그죠? 따라서 반드시 때 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응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저희 오류 과정에서는 계산 문제를 많이 풀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오류 과정은 이거 알고 있다 전제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외우지 않고는 못 따라와. 그럼 오류 과정에 제가 또 이거 설명할까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하시고, 자, 유도하는 건 몰라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보는 거 만족했어요. 대신에 1번 이 공식을 어때? 한번 쓰고 나서 2번, 3번은 어때? 유도해 볼 수 있잖아요. 쓰시고. 이렇게 해서 30번이라도 써보세요. 안 되면 50번이라도 쓰시라는 얘기. 안 되면 100번이라도 쓰시라는 100번. 그러면서 때 달달달달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공식을 응용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안타깝지만 꼭 좀 1번, 2번, 3번 이것만큼은
요만큼은 조금 응용이 될 수도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면 화폐에 관련된 기초 내용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잠시 후 다음 시간에 더 구체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쉬었답니다.